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 새 얼굴 자객을, 또 민주당은 비명 현역 의원 잡기에 이른바 친명 자객을,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모두 자객 공천 논란으로 당내가 술렁술렁합니다. 바람몰이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된 역풍도 거셉니다. 국회 연결하고 전국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책 경쟁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 펼쳐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 북한 속보로 시작합니다. 북한이 동해에서 수중 핵무기 체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미일 3국의 연합 해상 훈련을 빌미로 삼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북한이 어떤 종류의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밝힌 겁니까? 네, 북한은 한미일이 최근 제주 공해상에서 진행한 연합 해상 훈련에 반발해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무모한 군사적 대별 광기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북한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체계 해일 5-23의 중요 시험을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험 시점이나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해일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인 수중 공격정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모두 3차례의 핵무인 수중 공격정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수중 핵무기 해일과 해일-1을, 4월엔 해일-2를 시험했는데 해일은 수심 80에서 150m 깊이에서 59시간 12분 동안 잠행했고 해일-1은 600km를, 해일-2는 1000km를 잠행해 수중 폭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시험한 해일 5-23은 기존 해일의 개량종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열병식에서 일반 잠수함용 어뢰보다 20배나 큰 핵 어뢰를 공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어뢰가 아직 전력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발하는 단계로 분석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핵 어뢰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수중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군대의 수중핵 대응 태세는 보다 완비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 해군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해상과 해저에서의 대응 행동은 마땅히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안전을 심히 위협하고 있는 미국과 추종 세력의 무분별한 행동을 규탄하며 여기에서 초래될 파국적 결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 15일부터 그제까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해상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훈련에는 우리 군의 세종 대형함 등 2척과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5척, 일본 해상자위대 콩구함 등 2척을 포함해 모두 9척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정부 대표단이 오늘 러시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박철준 외무성 부상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블라디미르 토페하 임시 대리대사 등이 최 외무상을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 외무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는 일정을 마치고 어제 모스크바를 떠났습니다. 특히 16일 오후엔 푸틴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당시 최 외무상의 수행원이 우주기술 분야 참관 대상 목록이라고 적힌 서류를 들고 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정찰위성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 14일에 발사한 신형 고체 연료 추진 방식 IRBM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이 방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를 탑재한 신형 미사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삼팔로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량 살상무기 전문가 벤 디프는 기고글 해서 해당 미사일이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1, 2단 추진체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화성 18형으로 이미 개발된 추진체를 사용하면 이번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할 것이며 과거 관행에 따르면 1, 2회 추가 시험 비행을 거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 여사나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함정 취재로 인한 정치 공작이란 입장을 유지하면서 당내 논란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손유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총선 앞두고 여당은 중도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갈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제 열렸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과 대응 방식에 대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함정 취재로 인한 정치적 공작이란 입장을 강조했지만 사과 없이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적인 사과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도부인 김경률 비대위원과 영입 인재인 이수정 교수에 이어 그동안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의혹은 기본적으로 함정 취재였다면서도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앞서 이번 논란을 두고 당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 출마자 사이 시각차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 라디오에서도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다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 수도권 선거에서 진다는 건 개인적 주장이라며 인식차를 지역별로 가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식 차이가 지역별로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특정 지역과 관련돼서 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 임명 등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당 안에서도 자객 공천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공천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민주당도 이른바 친명 공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 참여 공천제를 비롯해 세부적인 공천 규칙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세부 평가 지표를 정할 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데 앞서 확정된 시스템 공천 룰, 여론조사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공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국민 참여를 내세웠지만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돼 비명계 찍어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원로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오늘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공천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부 출입기자들과의 관담회에서 이런 자객 공천 우려와 관련해 언어 도단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삼선의 김민기 의원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재선의 임종성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리를 비켜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잠시 쉼표를 찍고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력화를 모색하는 제3지대에선 연대의 방식을 두고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래대연합 공동대표 이원흑 의원은 한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광주 출마를 제안했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주장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겐 갈라치기 정치를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권유했는데 내일 개혁신당 창당 대회를 앞두고 제3지대 주도권을 쥐려는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뉴스큐 직전 들어온 속보죠. 조금 전 이태원 참사특별법이 정부로 이송이 됐는데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죠. 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조금 전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여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문제 삼으며 야당이 새로운 안으로 다시 협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건 비정한 처사라며 이미 국회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협의한 법안인 만큼 여당과 추가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금 전에 국회를 떠나서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족들은 거부권 행사는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유가족들 앞에서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위로나 위안의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대통령이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끝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의 손을 부리치고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유가족들은 단언코 반정부 세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거부한 것이라 단정짓고 그 앞에서 끝까지 저희는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네, 유족들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47일 만입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불러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검찰이 1년 넘은 수사를 해온 끝에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부적절하게 조치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입니다. 재작년 10월 14일부터 참사 당일까지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일 거란 공식 보고가 잇따랐는데도 기동대 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과 전 상황실 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파가 몰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김광호 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결국 이들 3명이 앞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과 함께 업무상 과실로 백신 8명을 숨지게 하고 312명을 다치게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참사 직후 헬로윈 대비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지난해 1월 국회 국조특위에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으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을 각각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소홀히 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광호 청장 등 3명에 대해선 지난해 1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송치한 지 1년 만에 기소가 결정된 건데요. 지난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던 게 이 같은 처분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서부지검 수사팀은 애초 김 청장을 불기소하는 데 무게를 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김 청장에겐 법적 책임을 물을 만큼의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심의위 권고에 따라 나흘 만에 결론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광호 청장에 대해선 이후 대기 발령이나 직위해제 등 후속 인사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소리쳐 경호처 직원들에게 들려 강제 퇴장당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하는 게 국회의원인 자신의 의무라며 윤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은 강성희 개인이 아닌 국민의 입을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도 윤석열 공포 정치가 민주주의를 끌어낸 거라며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경호처가 강성희 의원을 강제로 끌고 나간 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강 의원의 행동에 의도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러 간 행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강 의원의 행동은 적절하지 않았고 의도성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던 이용호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이 행사장을 자기 선전장으로 만들고자 기획된 도발을 했다며 아무리 의원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때와 장소를 가리는 상식과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강성희 의원이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간 모습은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보여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대선 1등 공신인 이준석 전 대표도 쫓아내고 안철수, 나경원 등 동지들도 다 몰아냈으니 그 정도야 이상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전북 출신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도 현역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정권의 추악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며 새만금 예산 삭감의 잼버리 사태로 전북 고립까지 이는 명백히 전북을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매몰 처분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내 양돈 농가 가운데 올해 두 번째 확진 소식에 자칫 전국으로 번지진 않을까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경기 파주 양돈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윤 기자 뒤로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제 뒤로 멀리 보이는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농가로 향하는 길목에서는 차량과 인원들의 출입이 모두 통제된 상태입니다. 방역 인력들도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철저한 소독을 마친 뒤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앞서 어제 오전 8시쯤 농장주가 기르던 돼지 10마리가 죽어 있는 걸 발견해 시청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방역당국이 시류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인력들은 오늘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2,600여 마리를 긴급 매몰 처분하고 있습니다. 네, 더 확산이 되면 안 될 텐데 어떤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번 걸리게 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러서 매몰 처분밖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특히 이곳 주변에는 돼지 농장들이 많이 있어서 농장주들의 불안감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5년 전에 다 묻었기 때문에 안타깝고 그래서 이게 향후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아서 잠도 안 오고. 방역당국은 먼저 어제 오후 6시 반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북부 전 지역과 인접한 강원도 철원의 양돈 농가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발병 농가를 중심으로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안에 있는 농가 57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표본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복기를 감안해 발병 농가 돼지들의 매몰 처분과 사료 등 오염 물건까지 모두 치우고 난 뒤부터 추가로 30일 동안 방역대 안에서 사육 중인 돼지 10만 마리는 이동이 제한됩니다. 이동식 차량과 거점 시설에서 소독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영덕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직선 거리로 300km 가까이 떨어진 경기 파주에서 두 번째 확진이 나오면서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 달 남은 설을 앞두고 잦은 이동으로 가축질병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초동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 매개로 꼽히는 야생 멧돼지 폐사체의 수색과 포획 활동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양동농가에서 YTN 윤홍성입니다. 부산 사상구에서 지난 14일에 포획된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이 멧돼지가 포획된 곳은 양돈 농가에서 8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은 지난해 12월 13일 금정구에서 포획된 멧돼지가 같은 달 21일 감염 확인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광주에서 9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어제 광주 남구에 있는 사양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반경 500m 이내를 매몰 처분 등 관리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네,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여야 모두 이른바 자객공천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들려서 나간 사건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 큐,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또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사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서 당면 과제 중에 최우선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까지 언급이 나왔거든요. 네. 사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 발언이 나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법무장관 때와는 또 다른 이야기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에서도 지금은 지방 행사를 수렴 중에 있다 등등 이런 이야기로 이제 즉답을 피했는데, 어느 정도 저는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얘기를 꺼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게 몰카 공작은 맞거든요. 이게 네. 명백한 어찌 보면 이제 취재원이라든가 대상자를 속이려고 하는 그 행동이 명백한 그런 몰카 공작이면 분명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 명품백을 받는 과정과 그다음에 그것을 받았고 그 현재 그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실이 보관하고 있다. 이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네.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어떤 말하자면 정상회담의 선물이라든가 공식 경로를 통해서 받은 대통령실이 수령한 그런 선물이 아니라 사적으로 받은 선물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 법적으로는 이게 분명한 몰카 공작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것이 받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데 고위공직자의 금품수수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수령하지 않고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명쾌하게 해소되지 못한 그런 설명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신경 쓰는 게 맞다라고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갖는 법과 공정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타당한 현실 인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바로 화면 옆에 나오고 있는 당내 목소리와 비슷한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윤재혁 원내대표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좀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면 윤재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본질을 정확히 알고 응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다른 목소리 냈거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최근까지 이제 지역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러한 이제 일정을 소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네. 이제 최근에는 수도권의 일정을 소화한 것인데 지금 보셨듯이 수도권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풀고 가지 않으면은 선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런 목소리를 주로 내고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것을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이제 어떤 언급이랄까 이런 것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대응 기조 자체를 당이 바꾼 거냐 또는 용산 대통령실하고 좀 발을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당이 네. 용산 대통령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지금까지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기로 한 거냐 윤재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태도를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지금 그거를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예를 들면 보수 언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이제 해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록 이제 소위 말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이 어쨌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의결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좀 소위 말하는 독소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 입법의 형식으로 좀 고쳐서라도 총선 이후에라도 특검을 하는 방향으로 좀 수용해봐라 이런 제안도 있었고 또 특별감찰관이라든지 또는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이런 걸 전향적으로 한번 풀어봐라. 물론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여당이 이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될 이 문제가 좀 있죠. 북한인권재단 이사하고 묶어놨기 때문에 그걸 좀 해라라는 지적도 하나가 있고 네. 마지막으로 좀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설명하고 해명하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을 해라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 중에 뭐 하나 명확하게 가닥을 잡아서 하겠다라는 건 사실 지금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필요성을 느끼고 나름대로 모색은 하겠습니다만 아직 명쾌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대안을 이제 내놓은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 그 정도의 합의는 아직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바꿔 말해 한동훈 위원장이 차별화를 시도했다고 보긴 아직 이르다.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도 이 필요성을 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외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다만 결국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방울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여기까지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은 좀 많이 시간이 남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네, 혹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견 보기에는 윤재욱 원내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니까 혹시 지도부 간에 이견이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네. 외부에서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다 본질을 명쾌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입니다. 말 그대로 당이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린 거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들과 함께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비대위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죠. 비대위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해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요구들 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네. 저는 이제부터는 이 논의가 아마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공당의 원내대표고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본인은 야권 공세에 대한 방어막과 차단막을 고민 안 할 수밖에 없는 분이니까 네.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고 보고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자기의 얼굴로 치르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인식하고 함께 구성하고 있는 비대위원들과 어떤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인식의 이제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하게 됐는데 조금 전에 수도권 출마자의 좀 인식을 말씀하셨거든요. 더불어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김경률 비대위원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거든요. 좀 화면에 어떤 발언인지 놔주시고 좀 계속해서 질문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재욱 원내대표도 이 문제를 반드시 뭐 풀어야 어떤 뭐 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해법 중에 단 하나도 선택할 필요가 없다. 이대로 우린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반드시 이걸 풀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인 거죠. 결국은 가령 앞서 재의결 국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대통령이 사과를 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해법을 막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 국민들의 우려 알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 이 염려할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특검을 그러면 특검법을 재의결합니까? 라고 야당이 이제 요 일정을 갖고 왔을 때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윤재욱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거리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어서 아마도 메시지의 온도차가 있을 텐데 그러한 가운데 사실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데서 요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또 불만을 가질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경률 비대위원은 어쨌든 지도부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지도부의 일원인 입장에서는 사실 평론가 입장에서는 왜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차이가 날까? 이거에 대해서 수도권하고 TK 지역의 어떤 뭐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설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평론가 입장에서는 네. 평론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지금 지도부의 일원이거든요. 지도부의 일원이 입장에서는 지도부가 그것은 윤재욱 원내대표는 TK 지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인식을 좀 비상하게 여기는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거는 당내의 어떤 분열이라든가 이런 네.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이제 비대위가 지금 지도부라고 해도 김경률 비대위원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점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비대위의 나름대로의 아무래도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숙함이랄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치하게 어떤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좀 내부에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네.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지금 이 모든 얘기는 결국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불어닥친 수도권 위기론 그 하나 이제 중도층을 잡기 위한 건데 그래서 지금 서울 마포 같은 경우 김경률 비대위원의 전략공천 논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민주당 강세 지역에 새 얼굴, 쇄신을 좀 배치하겠다는 전략인데 관련 목소리 듣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협 위원장이 검색해 보면 예비 후보로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비어 있네요. 제가 그런 정보를 드렸고 서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도 그리고 저도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정치 초보잖아요. 민주당에서 많이 지적하듯이 그 실수의 한 80%는 저로부터 비롯되었고 20% 정도는 뭐 저도 남 탓을 하는 셈이긴 한데 한동훈 위원장님이 좀 그걸 검증해 보지 못한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충격이었고 참담했죠. 특정인을 거명하고 당상에 불러내서 같이 손을 잡고 퍼포먼스하고 이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몰랐고 그 표정을 보면 전부 그랬어요. 이게 뭐지 하는 거라. 내가 제2의 지성함당 김성동이 될지 모른다. 우리 지역이 제2의 마포을이 될지 모른다. 네, 또 이제 한간에 들리던 말들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네, 이런 걱정들을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네, 한간에 들리는 말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정청래 의원의 맞상대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목되면서 이제 당협위원장까지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 초보라는 표현을 하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20% 정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못도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전국을 투어하다가 마지막으로 수도권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수도권 승리해서 수도권이 만일 여당이 승리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 과반도 안 되고 일당도 안 됩니다. 뭐 그거는 명약 관화한 사실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수도권에서 뭔가 승부처를 보기 위해서 바로 어제 그젠가요? 인천 계양을 해가서 명룡 대전이 성사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정청래 의원을 타겟하면서 이제 김경률 회계사를 소환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전선을 명쾌히 전선을 형성하고 이번 총선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런 것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탁월했다고 보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왜 이 날이었을까?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룰을 발표한 게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날에 맞춰서 인천에서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원희룡 장관을 소환해서 전략 공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얘기가 됐고 마포에 와서는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이제 어쨌든 3번인가 도전했지만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정청래 의원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 규정되는 586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그 강성 지지층에만 호소하는 그런 그 정치인을 이번에 우리가 심판하는데 그 적임자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면서 김경률 회계사를 소개한 거는 저는 뭐 총선 전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전략을 보이기에는 유효했으나 타이밍이 저는 다만 공천 룰을 발표하는 시점과 그다음에 바로 이것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이제 당의 좀 리더십을 장악하는 초반 과정에서 네. 이 공천이라는 뇌관을 건드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민한 어떤 트리거, 방아쇠를 당기다 보니까 혹시 이게 이런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일단 공관위가 룰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김경률 회계사도 전략 공천 되는 게 아니라 당원 20과 그다음에 여론조사 80이라는 지금 8대2 구도를 통해서 수도권은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 후보가 된 건데 다만 이 절차가 무시되고 말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위원장을 이렇게 좀 말하자면 끌어안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혹시 이게 불공정 공천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네. 저는 다만 시기적으로 타이밍적으로 이게 조금 빨랐다는 생각이지 결국에는 공천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휘발성은 인정하지만 이 문제가 당의 어떤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희룡 장관 표현을 빌어서 하면 돌덩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강세 지역 본인은 돌덩이 치우겠다. 그러니까 결국 수도권 비관론에 국민의힘이 자객공천 카드를 꺼내 든 건데 전략은 맞지만 타이밍이 좀 아쉽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비슷한 표현을 하면은 네. 바둑에서 이제 좋은 수가 있어도 수순이 틀리면은 그게 좋은 수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문제인 것이죠.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오늘도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런 해명을 들으면서 네. 이건 좀 이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그러니까 이 지역구별로 어느 후보가 나가고 어떤 당협위원장이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그게 뭐 꼭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네. 당에서 조직적으로 이것을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좀 확인할 수 있는 단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주고 그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이 선거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상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 지역에 예를 들면 김경률 비대위원을 배치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내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의 절차에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 설명에 의하면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냥 혼자 찾아보다가 이 지역구는 비어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당신이 한번 나가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네. 두 분이 이제 어떤 그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그날 그 얘기를 짠 하고 공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주먹국으로 사실 그 얘기가 진행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이 문제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일까? 비대위가
이 당의 어떤 중요한 어떤 정무적 기능이랄지 조직적인 어떤 뭐랄까요 케어랄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각자의 개인 플레이로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 게 혹시 비대위라는 게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갖고 있는 권한이라든가 어떤 힘은 또 막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되면 다른 오해를 살 수가 있고 또 그 오해가 또 현실이 되고 이렇게 굴러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결론적으로는 누가 악의를 갖고서는 이게 어떤 뭐 전략 공천이 아닌데 마치 낙하산이 되고 이게 악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초보적인 어떤 실수, 아마추어적인 어떤 행동들이 모여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의 어떤 활동 방식이라든가 운영 방식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를 지금 보여준 거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죠. 당내 잡음까지 좀 마무리하는 과정을 중요하다 말씀으로 들리고 약간 양상은 다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자객공천이 논란이거든요. 이를테면 당내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이제 출마 준비를 하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뉴스큐에서 박용진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그때 박 의원도 인정을 했거든요. 자객공천 분위기가 있느냐는 그런 분위기 읽히고 있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똑같은 지금 처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으면 기자들이 질문해도 공천했습니까? 지금 네. 경선 중이잖아요. 경선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왜 그렇게 뭐 자객공천 얘기하죠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중요한 거는 정치에서는 사실의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렇다가 중요한 건 아니죠. 자, 네.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를테면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지역구 같은 경우엔 바로 경쟁력이 있는 시흥시장 출신이 컷오프되고 사실 합당한 이유도 없이 그다음에 검증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의 검증위원장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 지역구에는 바로 직전에 사면 복권된 전병헌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작구청장 출신 의원들이 또 컷오프가 돼요. 이렇게 일산에서는 그 일산시장 출신이 또 사람도 컷오프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친명계 사람들은 공천 부적격 적격 심사에서 다 적격 심사를 받아서 다 어쨌든 경선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닦여지는데 왜 비명 지역구에서 출마하겠다는 그 비명계 의원이라든가 그런 정치인들은 친명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서는 다 컷오프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여기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만일 결과적으로 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자객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이 공정한 경선인가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 질문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엉뚱한 대답,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가고 있는 정황과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되고 있는 이상 민주당도 심각한 분열의 길수로 갈 수밖에 없고 네. 이재명 대표의 상황 인식과 현실 인식이 저는 매우 지금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조금 더 듣고 싶은데 흥미로운 분석들이라 또 갈 길이 멀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성희 의원 관련인데 자, 어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나온 장면이었죠. 자, 강성희 의원이 행사장 밖으로 이제 본인 표현은 짐승처럼 내몰렸다라고 이제 밖으로 끌려가는 모습 상당히 좀 이례적인 장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강성희 의원이 이 자리에서 뭐 고성을 지르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상황에서 손을 놔주지 않고 뭐 당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에 대한 평가는 저는 네. 뭐 긍정적일 수 없다고 봐요. 그것은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뭐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거하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그렇다는 이유로 이분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갔고 내쫓아야 됐었느냐. 그거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가 볼 때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저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상당한 과잉 경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 전후 맥락이 다 담겨 있는 영상을 공개를 해서 그게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저도 이제 상당히 좀 어떤 상황인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좀 돌려봤습니다만 네. 잘 보면은 이미 강성희 의원이 악수를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은 경호원들이 제지를 하기 전에 다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대통령은 이미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동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호원들이 강성희 의원을 제지하고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상황을 유지를 했으면 그 상황은 정리가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미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큰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입을 막고 끌고 나간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뒤에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제가 대통령이었다고 하면 뭐 대통령이 될 일은 전혀 없겠습니다만 될 생각도 없고요. 네.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오히려 말렸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라라고 했으면
제가 볼 때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다시 봤을 텐데 왜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인 어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당시 현장이 담긴 영상 아까 좀 보셨습니다만 구체적인 좀 상황에 대한 진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화면 보시면서 아마 좀 생각이 다르게 판단이 나눠질 것 같긴 하는데 관련 또 강성희 의원 포함해서 한번 발언 들어보고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 근데 그 말을 다 하기 전에 대통령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이 다 저를 밀치고 압박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말을 다 하지도 못하고 끌려나가게 된 상황이었죠. 다이든 날리면 2탄을 만들고 싶은 건지 저는 되게 의문스럽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강 의원은 대통령께서 행사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던 중 자기 차례가 되자 대통령과 악수하던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연이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통령께서 잠시 당황해서 계속 인사를 해야 되니 좀 손을 놓아달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적반하장식 행태를 중단하고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게 없습니다. 네, 서로를 향해 이제 사과를 하라는 분위기인데 일단 강성희 의원이 아까 들으신 대로 제2의 바이든 논란도 언급을 했어요. 저는 전혀 적절치 않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 행사가 무슨 행사였습니까? 이게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날이었습니다. 전북도민의 가장 큰 수건이 이제 해결되는 그런 자리에 대통령이 축하를 하러 온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국회의원의 권능을 왜 줬습니까? 국회 발언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이라든가 뭐 기자 간담회라든가 어느 방식과 어느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거 다 기사화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축제의 자리에서 그렇게 전북도민의 수건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면전에서 손을 놔주지 않고 계속되는 악수와 고함이 그게 온당한 일이었습니까? 저는 우리가 TPO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상황과 장소와 그 시간에 맞는 행위가 있다는 건데 전혀 여기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다만 저도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이 지나간 상황이라 그러면은 굳이 저렇게 좀 질서 있게 경호하는 것이 필요하지 저렇게 좀 들고 나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는 대통령 경호 매뉴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네. 그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저런 식으로 의사 표현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앞에서 고함 지르는 게 직업으로 하는 게 그게 맞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도 국회의원은 그 권한과 권능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고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건 야권이 일제히 저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불통과 과잉 경우를 지적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야권 연대라는 그 틀을 통해서 정권 심판론의 파이를 더 키우고자 하는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국민이 심판합니다. 과도하면은 오버하면은 심판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3지대 이야기인데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여러 제안이 나왔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는 개항을 추천하겠다. 또 이원우 의원은 광주 출마를 촉구하겠다. 여러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정작 불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초까지는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한 것 같았는데 이번 주 중반 지나고 쭉 오면서 제3지대에 있는 몸담고 있는 분들도 서로 이제 이견을 좀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 일부 뭐 당명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출마를 뭐 어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가령 지금 제3지대의 경우에는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좀 상당히 뭐 낼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각자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는 우리는 뭐 50석도 할 수 있다, 100석도 할 수 있다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역구에서 얼마나 선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당을 뭔가를 좀 선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지역구에 뭔가 이렇게 좀 희생하는 정신으로 출마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각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선을 그어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 뭐 다른 어떤 비명계 3인방이 지금 만든 미래대연합에서 뭐 처음에 같이 창당하는 논의를 할 때 대선을 불출마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일부 보도도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 불출마를 약속을 안 해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일부 보도가 된 거 아닙니까? 물론 당사자들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네. 그런 걸 볼 때 혹시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아서 본인이 상처 있는 거는 좀 피하면서 나중을 도모해서 혹시 나중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시선이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냐 싶은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제3지대에 모인 분들이 좀 가치라든가 노선이라든가 대의 명분을 가지고 지금 막 얘기를 해서 소위 말하는 1당, 2당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기를 좀 원했을 텐데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조금 실망할 거리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얘기들은 좀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만 네. 전략 전술상 이게 각자 지금 다른 당을 하고 있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공방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치고받고 뭐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이원욱 의원도 이준석 전 대표 향해서 갈라치기는 좀 지양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3지대가 열렸는데 제 5개 지금 지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리라든가 그다음에 서로의 기득권이라든가 아니면 주도권 그런 경쟁으로 비치면 제3지대가 주목은 받을 수 있어도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충분한 왜 제3지대가 출범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으냐 이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거대 양당 기득권 체제 그 독점적 그 정치에서 좀 탈피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열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시대 정신과 거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던져줘야지 여기에서 마치 어느 자리에 나가서 주목도를 높이고 우리의 기득권을 좀 키우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정치공학 계산들이 눈에 비친다 그러면은 신당의 파급력이나 이런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네. 그 점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만 더 쓰기로 하고 시간을 또 전국 뉴스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패륜화 정당 만들겠냐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또 김호일 노인회장께서 발끈하셨거든요. 이준석 위원장이 던진 좀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인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 어떤 전략일까요? 이걸 뭐 전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데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 2개를 얘기한 건데 첫째는 지금 뭐 이 지하철을 운영하는 공사의 어떤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첫째를 얘기를 한 것이고 둘째는 노인층에 지금 제공되는 교통 문제와 관련된 복지의 어떤 이 축소 내지는 구조조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2개를 지금 묶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라든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노인들과 예를 들면은 그 중장년층과 젊은 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고 이게 네. 일단 왜냐하면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어떤 공사의 부채가 노인들의 무임승차 때문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노인들끼리도 지하철역 근처에 사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을 또 분리하는 것 같은 왜냐하면은 지하철역 근처에 사는 노인들만이 무임승차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하지 않고 지하철역 근처에 살지 않더라도 연 얼마씩 하는 어떤 바우처를 제공해가지고 모두 혜택을 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제도를 설명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갈라치기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젠더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갈라치기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전장현 문제도 그랬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 오히려 여전히 그 어떤 한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의원도 혐오 정치 전형이라고 덧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의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지 않고 정강정책 준비위원장 맡았잖아요. 네네. 이게 저는 노림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아주 휘발성이 높은 이슈, 관심도가 높은 이슈를 던짐으로써 신당의 주목도를 더 끌어가고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어젠다 정치를 한번 펼쳐보겠다는 건데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미래 복지와 연동되는 문제라 저렇게 그 즉각적인 그 말하자면 반응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볼 담론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오히려 저런 그 주고받음이 저는 오히려 좀 약간 우리가 확장성을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지하철 5호선 영장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인천 내 2개 역을 만들고 인천 내 역 한 곳을 김포로 옮기는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인천시가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5월에 최종안을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할 예정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인천 내 역을 4개 만들 것이냐, 2개 만들 것이냐를 놓고 인천과 김포 갈등을 빚어온 건데 오늘 정부가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은 김포 골드라인과 공항철도 혼잡 등 이 수도권 서부 지역의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부 노선을 놓고 이제 인천시와 김포시가 대립하면서 진행이 지연돼 왔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오늘 10,000명 이상의 이용 수요를 반영하고 이 철도망 계획과 환승 연계성, 합리적 경제성을 원칙으로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 지역에 역 4개를 만들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행 시간은 약 27분, 사업 연장 길이는 총 25.94km, 사업비는 3조 1,700억 원 들게 됩니다. 반면 김포시는 이보다 통행 시간은 3분, 사업비는 4천억 원, 길이는 1km 감축할 수 있게 인천에 역을 2개만 만들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조정안은 인천시 의견을 반영해서 인천 원당동과 아라동에 환승역 2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포시 의견도 반영해서 인천과 김포 경기 지역의 역 위치를 인천시 블루동에서 김포시 감정동으로 옮기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김포 지역에 환승역 3개를 포함한 역 7개를 신설해 통행 시간은 약 26분 걸리는 방안을 조정안으로 지시했습니다. 사업 연장 길이는 25.56km에 이 사업비는 3조 700억 원 들게 돼서 양측 입장에 중간선을 제시한 셈이 됐습니다. 이용 수요 측면에서는 하루 11만 4,8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인천시와 김포시 안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으로 김포와 검단 신도시 주민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는 만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안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김포시가 이 5호선 연장을 위해 수용한 바 있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건설 폐기물 처리장의 김포 이전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와 인천시 공동 책임 아래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김포시는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양촌에서 이 통진 마송, 김포 환경재생 혁신 복합단지 조성 지구까지 5호선을 추가 연장해 줄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반면 인천시는 이 검단 신도시 교통 편의를 위해 역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오는 5월까지 이 서울 5호선,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을 4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사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국내 기업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철강 기업이죠. 포스코. 다음 주부터 업계 최초로 격주 주 4일제를 시행합니다. 근무표 예시에서 보듯 2주 동안 하루 1시간 이상 추가로 일을 해서 80시간의 근무량만 채우면 2주차 금요일엔 이렇게 쉴 수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퇴근 후부터 일요일까지 여행을 가는 등 격주마다 긴 연휴를 즐길 수가 있겠죠. 네, 비슷한 제도를 이미 도입한 기업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사협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월 필수 근무 시간을 충족할 경우 매월 한 번 금요일을 쉬는 월중 휴무 제도를 신설했고요. SK그룹은 주요 관계사에서 월 1에서 2회 금요일에 휴무하는 주 4일 근무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업종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건설업계는 어떨까요? 하루를 온전히 다 쉴 수는 없지만 이 포스코 ENC는 월에서 목요일 30분씩 더 근무하고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SK 에코플랜트 본사 직원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합니다. 또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근무 시간만 지키면 나머지 시간은 알아서 운용하게 하고 월 2회 한해 오후 3시에 조기 퇴근할 수 있는 패밀리데이를 도입한 현대 엔지니어링도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워라밸 문화 확산과 맞물리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추세가 확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박 전 특검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 연락 금지와 보증금 5천만 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일할 당시 대장동 사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을 약속받고 실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해오다 사표를 낸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는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이 대표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신청한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철회했다며 현재까지 증인 49명 가운데 33명의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인 신문 절차가 아직 3분의 1 정도 남아있고 서류 증거 조사와 검찰 구형, 최후 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는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혼 문제 등으로 다투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수년 동안 피해자를 괴롭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결혼 직후부터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자녀들까지 동원해 따돌리는 등 괴롭힘을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성병 검사를 받아보라고 강요하거나 급여가 적다는 등 상습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 강의 사이트들이 주요 대학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돌려주는 이벤트를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관심을 끌고 가입을 유치하는 효과를 노리는 건데 한 업체가 뚜렷한 이유 없이 여대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지난해 예비 고3을 대상으로 특정 대학에 붙으면 수강료를 전액 돌려주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이 업체가 조건으로 내건 대학은 의학계열과 서울 소재 주요 대학입니다. 통상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으로 알려진 곳인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같은 여대만 쏙 빠져 있는 겁니다. 비슷한 상품을 파는 다른 두 온라인 강의 업체는 어떤지 확인해봤더니 여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상품을 구매한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서울 주요 대학이라고 했으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이화여대랑 숙명여대를 빼고 환급해주는 건 여대 입학생들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하고 이게 차별이 아닌가.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업체가 정리한 학교 목록을 보여주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가 없네요. 인강 같은 서비스는 여학생들도 듣고 남학생들도 듣는 거라 여대를 가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왜 환급에서 뺀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다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생각도 비슷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대학의 어떤 순위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안에도 분명히 들고 그 두 개가 갑자기 쏙 빠졌다는 게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이 업체가 여대를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업체 관련 블로그를 살펴봤더니 이화여대를 서울의 주요 대학이라고 평가한 신문 기사를 인용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대만 빠진 데 대해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업체는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 대학들을 선정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자체 기준을 선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했지만 업체는 내부 논의 사항이라 제공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18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어제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 기술침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양형위 의결안은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 영역이면 2년에서 5년, 기본 영역이면 3년에서 7년, 가중 영역이면 5년에서 1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별 양형인자 가운데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형을 1.5배까지 높일 수 있는 만큼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까지 올라갑니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서 한 해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 부담금을 90%로 높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은 20% 정도지만 여기에 실손보험이 있으면 금액이 더 낮아져 과도한 의료 이용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자의 경우엔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뇌혈관 MRI와 상복부 초음파 급여 축소에 이어서 소장과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도 축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 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하복부와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고 여기에 든 건보 비용은 2019년 503억 원에서 재작년 808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60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설 연휴에 앞서서 비상방역 체계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신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위장염으로 최대 2, 3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두통, 설사나 구토 증상을 동반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지난해 말 200명을 넘긴 뒤 꾸준히 확산해 지난주에만 36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감염자가 가장 많았던 2020년 셋째 주보다도 7명이 더 많습니다. 특히 감염 환자의 절반 정도는 6살 이하 영유아 환자들이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돌봄기관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도 사실 아이들은 약간 미숙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었다고 해도 그렇게 깨끗이 씻는 경우가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서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이런 가운데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막을 코앞에 두고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도 경기 심판과 자원봉사자들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주로 감염되지만 사람 사이에도 전파되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대회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전까지 24시간 비상 열람망을 유지하고 보육시설과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비상 방역 체계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등 취약계층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적극 독려할 방침입니다. 계속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식사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없었잖아요. 그게 좀 풀리면서 올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또 검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증가된 건 아닐까 싶고요.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또 각종 분비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만큼 감염 후 48시간 정도는 주변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강원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휴일까지 최고 4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영동 눈 상황, 또 다음 주 추위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대설주의보 내려진 곳 어디입니까? 네, 현재 강원 중북부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먼저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 화면으로 실시간 눈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평창 오대산 두로령입니다. 하얀 눈이 수복이 쌓여 마치 겨울왕국을 방불케 합니다. 지금은 눈이 내리지 않지만 모레까지 눈이 산발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홍천 국도 56호선 구룡령입니다. 이 동풍의 영향으로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안개가 짙게 껴 다소 뿌옇게 보이는데요. 다행히 도로에 쌓인 눈은 모두 녹았지만 갓길에는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눈이 내리지는 않지만 눈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내릴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40cm 이상, 경북 북동 산간에 많게는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설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륙에는 모레까지 비나 눈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지만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다시 또 추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상권에 머물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화요일에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한겨울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한파 속에 다음 주엔 서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여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YTN 뉴스큐 계속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위협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소집한 북한 문제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북한을 감쌌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비확산을 주제로 한 안보리 비공식 협의는 한미일 3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올해부터 선출직 이사국 활동을 시작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북한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기한 겁니다.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황중국 대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북한의 상황에 대해 이사국 모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표부는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등 밀착하는 북러 관계와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 협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정책이 변화한 만큼 안보리의 대북 기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도 우리나라와 함께 보조를 맞추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북한 편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동북아 지역 긴장을 극적으로 높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껏 대북 전략에서 염두에 두지 않았던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 이전으로 북한 위협 수준의 차원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I think the nature of North Korea as a threat in the region could drastically change over the coming decade as a result of this cooperation, and that's something that we have to pay attention to. 바디 국장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이 한미 확장 억제 협력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의 북한산 미사일 사용이 서방 방공망을 상대로 성능을 입증한 셈이어서 북한의 무기 수출에도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외부 공개 행보에 나설 때마다 주목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차량인데요. 최근 김 위원장의 벤츠 사랑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 15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기록 영화에서 김 위원장이 새로운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자, 이 차량 벤츠가 생산하는 SUV 가운데 최고급 마이바흐 라벨을 달고 출시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600 모델로 추정됩니다. 자, 뒷문에 마크가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국무위원장 마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의 다른 공개 행보에도 이 벤츠는 어김없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8일 전국 어머니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는 마이바흐 S클래스 1세대 세단을 타고 등장했고요. 또 20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자들을 격려할 때는 딸 주혜아와 함께 마이바흐 S클래스 리무진을 타고 왔습니다. 앞서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벤츠를 탄 모습도 함께 공개가 된 바 있죠. 지난달 2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김덕훈 내각총리와 조용원 당 조직비서, 또 최룡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이 벤츠 S클래스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하는 장면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어떻게 이런 고급차들이 반입된 걸까요? 벤츠 본사는 유입 경위를 확인 중이라면서 이 제3자의 차량 판매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수출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벤츠 차량의 끊임없는 등장에 대북 제재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통일부는 구체적인 정보와 차량 입수 경로 등을 관계기관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료위원회가 자국민에게 당분간 중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료위원회는 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드 후보가 당선된 타이완 총통 선거 이후 중국이 반국가 분열법을 적용해 타이완 주민을 무차별 체포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자유시보 등 타이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체포해 장기간 구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 최저, 심각하다는 말을 넘어서 그야말로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네, 저출생 위기가 갈수록 극심해지자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서야 나란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현실 가능한 정책들인지 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위원님과 합계 출산율 0.7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청년층의 생애 이행이 멈춰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정책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네. 자, 지금 정치권에 나온 정책들 그때 그 시각만 놓고 봤을 땐 여전히 좀 만족스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지 않죠. 이거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딱 표 나올 만큼만 정책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표 나올 만큼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네.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정책이었다고 혹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그러면 그 만족스럽지 않은 정책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여야가 내놓은 공약을 봐야겠는데 국민의힘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거 관련 분야 등은 좀 나중에 발표를 하기로 했고 일가정 양립 분야에 좀 집중을 했거든요. 출산 휴가, 육아 휴직 관련 대책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좀 여기 국민의힘은요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현안 문제로 양육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문제를 풀어가야 했고요. 더 주목할 것은 저 개별 사업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프레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서 정부에 지원해주겠다라는 프레임으로 다가갔다면은 이번 정책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게 정부와 기업과 가족이 같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겠다는 측면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소기업, 특히 기업 중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이러한 다양한 고민들이 있고요. 또 다른 특이한 삶 중에 하나는 예산에 대해서 특별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줄로만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인데 문제 의제화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까다롭다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예산 이게 특별 기금이라는 것은 네. 특별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을 정해놔야 돼요. 근데 세출은 지금 저출산 분야 정하면 되는데 세입 분야에서는 사실 교부금이라든지 좀 까다로운 예산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피하지 않고 얘기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정부와 기업과 가족이 함께한 고민이 좀 엿보인다. 네. 공부 좀 한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주택과 좀 금융 관련 지원이 눈에 띄는데 평가해 주시죠. 네. 민주당 정책은 이제 국민의힘 정책은 A4지에 좀 길게 나왔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정책은 PPT로 짧게 아주 간략하게 나왔는데요. 네. 이게 딱 보여준 게 뭐냐면은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를 하겠다. 그러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선명성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출산의 순위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계속 확대해 주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신혼부부에서 1억을 장기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정책인데요. 이거는 지금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출산과 혼인을 재개하는 청년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여야가 각각 발표한 대책 중에서 이 저출생 총괄 부처 설치 그리고
육아휴직 자동 개시 이 부분들은 좀 공통적인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실행 바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육아휴직 분유 자동 개시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부분 아직 풀어갈 부분이 되게 많고요. 저는 전담기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데요. 저출산 문제라는 것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교육비 문제, 그리고 산업의 구조적 문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 부처에서 전담을 한다고 해서 집도 지어줄 것이고 돌봄도 해줄 것이고 사교육 문제도 해고 이렇게 해서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는 둘 수 있겠지만은 기성 정치인들이 이 정책을 참 좋아해요. 어떤 자리를 만드는 거. 하지만은 실제로 운영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네, 왜 또 회의적이냐면 지금도 저출생 고령화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뭐 사실 여러 번 지적된 대로 한계가 있다는 인식은 알려져 있거든요. 그간 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를테면 뭐 예산 배정 이런 게 좀 한계로 꼽혔거든요. 저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한마디로 왜 정부에서 못 풀고 있냐고 하면은 정부의 정책 기조로 다가갈 거대한 문제인데 자꾸 개별 사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하는 일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해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체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별 사업 한 200개가 쌓여져 있는 기본계획이라는 게 부처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평가도 사실 부처에서 제공해 주는 결과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최고 기구긴 하지만은 부처를 강제할 수 있는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기조의 문제로 전환할 수가 없죠.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여야가 만들겠다는 저출생 총괄 부처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위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위원회이기 때문에 뭐 자문기구고 이제 그 부처를 만드는 실행기구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행기구니까 예산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실제로 집행한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넓은 범위의 다양한 사업들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업 가지수만 늘린다고 해서 이걸 총괄적으로 할 수 있을까? 특히 더 문제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다른 부처 리더십을 오히려 끊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은 지금 그 각 부처에서 실행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관련 대책이 이대로 실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출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더 필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훨씬 더 좀 독립적이고 그러하지만은 지금의 임무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심의와 집행 모니터링밖에 없는데 정책을 제안하고 부처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독립성과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지방 인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같이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힘을 받기 위해서는요. 대통령님의 관심이 필요한데 대통령의 관심을 어떻게 하냐면은 정례 보고를 만들면 훨씬 더 힘이 세질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다른 식의 고민들 지금 위원회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부처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좀 안일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여야가 경쟁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내놨고 유권자들도 아마 자기 각자 상황에 따라서 내용들을 좀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좀 판단도 다를 것 같은데 지난번 나오셔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푸는데도 오래 걸릴 거라고 말씀한 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나온 대책에 만약에 위원님이 좀 참가해서 직접 정책을 만든다면 어떤 좀 메시지를 넣고 싶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가 지금 우리의 문제가 정책들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저출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의 차원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거든요. 지금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청년들에게 줄 것인지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획을 선물해 줄 수 있게 미래의 설계를 해줄 수 있을지 이런 게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정책에 의해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정책을 보면 물론 정책을 발표한 거지만은 이런 정치가 가져야 될 책임성, 앞으로 당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리더십과 약속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여야가 발표한 대책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이런 그 공약들이 해외 정책을 좀 벤치마킹한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스웨덴이나 헝가리의 제도와 좀 유사한 지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잘 적용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유사 정책은 세계적으로 많이 유사한 정책이 많아서 예. 그걸 꼭 카피했다라고 하기는 힘든데요. 그렇지만 이걸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른 식의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선 스웨덴의 정책이 된 과정들이 있거든요. 사회적 구조라든지 예. 산업 구조라든지 노동시장이나 이런 문제들이 더 큰 사회적 구조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 없이 사업만 들어간다고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선언들이 있지만은 디테일에서 풀어야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앞으로 이 논의를 좀 더 힘있게 그리고 꾸준히 지속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또 재원 조달 방안이 또 관건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등으로 3조 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고 대책 이행이 가능할 것을 설명했고 민주당은 매년 28조 원이 필요하다면서 추경을 언급했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건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얘기를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네. 이 정책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고민되고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재정이라는 부분은 고민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지금 딱 앞단에 있는 타이틀 정책 말고도 부수적으로 달려있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 어떻게 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은 세입 세출은 어디서 할지 주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설치를 할지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나눠질지 그리고 둘 다 이 예산이 누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3조 28조라고 딱 해별로 끊었다는 것 자체가 고민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보면 자녀 양육 또 경제적 부담이 원인이다. 아까 뭐 국민의힘이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설문제는 담아내지 못합니다. 이제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청년들 생애과정 이행이 맞춰져 있는 구조들이 힘들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가족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이 행복하지 우리가 사교육이라든지 경쟁주의에 하면서 가족의 따뜻함, 가족의 정서적 친밀성 이걸 못 느끼고 있어요. 특히 지금의 청년들은 이걸 경험하지 못한 세대거든요. 가족에 대한 효용 가치가 낮기 때문에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도 낮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기성세대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젊은 사람들을 타박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든 거,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가, 대한민국의 가족은 행복한가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가족을 좀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게 행복하다. 그런 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좀 바꿔가는 좀 그런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들립니다. 네, 이상님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이재민에게 지원한 수백억 원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 간 구상권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피해자로서 자신의 손해를 스스로 복구하는 자기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회보장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용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함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부와 지자체가 대신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재난비용과 구호비용의 내용과 액수 역시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의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 이후 화성시와 평택시가 하천 오염수 처리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처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두 지자체는 정부의 피해 지역의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물 색깔은 여전히 비취색입니다. 위험물 보관 창고에 있던 140여 종의 화학물질 361톤이 하천에 녹아든 탓입니다. 탱크로리가 오염수를 퍼나르기 위해 새벽부터 줄지어 순번을 기다립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방제뚝을 추가로 쌓고 방수포로 보강하는 공사도 한창입니다.
상류 지역의 하천수 3만 톤이 오염 구간에 흘러들지 않도록 인근 용수로로 우회시키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하천 7.5km 구간에 남아있는 오염수는 최소 3만 톤에서 최대 7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지금껏 4,600톤만 수거돼 완전 처리까지는 최소 몇 주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 현저하게 줄지는 않고 더 늘어나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가 좀 비좁아서 좀 작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처리 비용도 문제입니다. 20톤 탱크로리 기준 폐수 처리 비용이 500만 원. 여기에 각종 제반 비용을 더하면 최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행여 큰 비라도 내리면 시간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시는 보관창고 사업자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중소사업장인데다 사실상 폐업 상태여서 어려움이 클 전망입니다. 이에 화성시와 평택시는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양감면 피해 현장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지난 2007년 태안기름 유출 사고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례가 있는 만큼 불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궁평 이 지하차도 안전관리 부실 등과 관련해 실무 책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송 참사 당시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침수 피해가 우려됐음에도 안전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 주변에 돼지 머리를 두어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송치된 주민 2명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업무의 실제 피해자는 시공업체 소속 인력으로 공사 진행에 장애가 없었고 예정된 공사도 완료돼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차량으로 공사를 가로막은 목사와 공사에 찬성하는 사람을 인터넷에서 모욕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홍해에서 자주 상선을 공격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미국이 추가 공습했습니다. 미국은 자위적 차원에서의 행동이라며 확전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란과 파키스탄 간의 충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 18일 후티 반군 시설을 또다시 공습했습니다. We did it again this morning, striking at some anti-ship missiles, a couple of anti-ship missiles that we had reason to believe were being prepared for imminent fire into the southern Red Sea. 미국은 지난 11일 영국 등 동맹의 지원을 받아 공격했고 지난 14일과 16일에도 후티 반군 미사일을 타격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직접 지속적인 공격 방침을 밝혔습니다. Are the airstrikes in Yemen working? Well, when you say working, are they stopping the Houthis? No. Are they going to continue? Yes. 미국은 그러나 홍해의 자국 선박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차원의 조치일 뿐 확전을 원치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란과 파키스탄 무력 충돌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란과 파키스탄이 잘 무장된 나라들이라며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상황 악화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want to see an escalation of any armed conflict in the region, certainly between those two countries.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파키스탄 당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파키스탄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이 먼저 공격당했다며 이번 사태는 이란이 지역을 불안하게 만든 또 다른 사례라고 비난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하마스로 끌려간 인질들을 거론하면서 지금 당장은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의회는 처음으로 양측의 영구 휴전 촉구 결의를 채택하며 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제 한 살이 되는 아기 인질의 사진을 놓고 말문을 엽니다. His whereabouts are unknown. We know he was kidnapped by Hamas. We know that these barbaric terrorists have taken him and his mother and his brother and his father.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평화 절차가 현 시점에서 올바른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잘라 말했습니다.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해 이스라엘인의 안전이 확보돼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But how else can we defend ourselves? He's decided to entrench themselves in an infrastructure of terror of unbelievable size. 헤르조그는 또 이슬람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가 전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열쇠라고 언급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 EU는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영구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모든 인질이 조건 없이 즉각 석방되고 테러 조직인 하마스의 해체를 전제로 영구적인 휴전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The bloodshed must stop now. Humanitarian aid must be allowed to access the entire Gaza urgently. 유럽의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영구적 휴전이라는 표현이 공식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전례 없는 규모의 민간인 희생을 초래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도 비판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Welcome to Enigma. What are you doing? What's going on? Decrypted a single German message. Oh, God. Yes! Can you imagine?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을 선전포고한다. 폴란드부터 세르비아, 리투아니아,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까지 나치 깃발이 24개국에 펄럭였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암호 기계이자 독일군 급습에 대한 모든 것, 독일이 모든 통신에 사용하는 기계. This was the great fire in the city of London.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에니그마의 해독이 필요했다. 그러나 매일 자정 회전체의 위치가 바뀌었고 에니그마는 1595개 10억 배수 조합의 경우의 수로 움직였다. 영국은 에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 앨런 튜링을 비롯한 영국의 암호학자들을 모아 암호 해독팀을 만든다. 튜링은 기계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설계한다. 그는 폭탄이라는 뜻의 해독기계 본부의 제작에 성공했고 에니그마의 해독이 가능해졌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의 판도는 바뀌게 된다. 에니그마 해독은 전쟁을 2년 단축시켰고 1,400만 명을 구했다고 한다. Today is Victory in Europe Day. Tomorrow will also be Victory in Europe Day. 영국 정부는 50년이 넘게 튜링에 대해 함구했다.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경기에서 역대급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위권으로 처져 있던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이 동시에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봄 배구 판도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OK금융그룹은 3라운드를 6전 전패로 마치고 4라운드에서 6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V리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눈에 띄는 비결은 주 공격수 레오의 각성입니다. 4라운드에서 득점과 공격,
성공률, 서브할 것 없이 모두 1위를 찍었습니다. 50% 밑도는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던 3라운드와 비교하면 놀라운 반전입니다. 무리한 서브와 공격을 지양하고 기본기를 중시하는 오기노 감독의 철학이 선수들에게 녹아들었다는 평가도 뒤따릅니다. 저희가 연승을 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된 것 같아서 기분 좋고 팀의 좀 분위기를 좋게 가려고 좀 악도 많이 쓰고 많이 뛰어다니고 했는데 보람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최근 2경기에서 패했지만 현대캐피탈도 5연승을 기록하며 봄 배구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최태형 감독의 사퇴 이후에 선수들이 부담을 덜고 경기에 나선 게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됐습니다. 반면에 3라운드에서도 똑같이 5승 1패씩을 기록하며 선두권을 유지했던 우리카드와 삼성화재는 4라운드에서 나란히 연패에 빠지며 첫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르막이 좀 내리막이 있듯이 그 내리막을 최대한 길게 가지 않게끔 빨리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이제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또 감독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자부는 현대건설과 한국생명, GS칼텍스가 줄곧 1, 2, 3위를 유지하면서 홈배구 진출을 확정해가는 분위기입니다. 열흘 동안의 짧은 휴식기에 들어가는 V리그는 올스타전을 마치고 오는 30일 5라운드에 돌입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당구 PBA 팀리그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하나카드가 SY를 꺾었습니다. 팀이 3대2로 앞선 6세트에 출전한 김가영은 SY 한지은을 9이닝 만에 9대7로 제압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카드는 2승을 따낸 김가영의 활약을 앞세워 SY를 4대2로 이기고 3전 2선승제로 열리는 준플레이오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포근한 날씨 속에 하늘빛만 다소 흐렸는데요. 반면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인 강원 영동에는 눈이, 영남 해안과 전남 해안,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그 밖에 전국 곳곳에도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비누는 내일 오전 그 밖에 남부와 충남 지방에, 밤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40cm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10cm가 넘는 큰 눈이 쏟아지겠고요. 제주도 산간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 내륙 지방은 5에서 20mm의 비나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도, 광주 6도, 부산은 8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도 7도, 광주와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비와 눈은 내일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제주도는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휴일 밤부터는 곳곳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